서울 동대문 쪽방촌, 영하 12도를 기록한 1월의 차가운 아침이었습니다. 골목길은 얼어붙은 수도관에서 흘러나온 물이 얼어 얇은 얼음판이 되어 있었고, 간밤에 내린 눈은 아직 녹지 않은 채 회색빛 슬레이트 지붕 위에 소복이 쌓여 있었습니다. 좁은 골목 사이로 바람이 불 때마다 거리에 널린 비닐봉지들이 마치 영혼처럼 이리저리 날아다녔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한 새벽 하늘은 잿빛이었고 좁디 좁은 골목길 사이로 간간히 따뜻한 빛이 새어나오는 창문들이 보였습니다. 그 창문 하나하나 뒤에는 각자의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알코올 중독으로, 어떤 이는 병으로, 어떤 이는 가족의 해체로, 어떤 이는 사업 실패로 이곳에까지 흘러들어왔습니다. 이평 남짓한 공간에서 한 평생의 꿈과 희망을 접어넣은 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추운데 이거라도 드세요. 복지관 직원 김지영은 일회용 도시락 한 개를 들고 미닫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매서운 추위로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호흡할 때마다 하얀 입김이 공기 중에 흩어졌습니다. 며칠 전부터 박순철 할아버지가 식사 배급을 받으러 오지 않아 걱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작은 도시락 모퉁이에서는 아직도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계세요? 박순철 할아버지. 지영은 다시 한번 문을 두드렸습니다. 쪽방촌에서 5년째 봉사활동을 하며 주민들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것이 그녀의 일이었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노인들은 겨울철이면 늘 걱정이 되었습니다. 해마다 한파로 인한 고독사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일하는 동안에도 3명의 노인이 이렇게 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마다 지영은 조금만 더 일찍 왔더라면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상하네. 지영은 옆방에 사는 김옥분 70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옥분 할머니는 30년 전 남편을 잃고 혼자 살아왔습니다. 작은 일용직 일을 하며 근근히 살아가는 그녀는 쪽방촌에서도 깨끗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좁은 방 아니지만 항상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작은 화분 몇 개를 키우는 것이 그녀의 낙이었습니다. 할머니, 옆방 박순철 할아버지 보셨어요? 며칠째 안 보여서요. 글쎄, 나도 며칠째 안 봤어. 평소에도 말이 없는 사람이라 자주 마주치진 않았지만 아침에 물 끓이는 소리도 안 들리고 옥분 할머니의 눈빛에도 걱정이 서렸습니다. 쪽방촌에서는 모두가 서로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살았습니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웃의 숨소리, 기침소리, 라디오 소리, 물 끓이는 소리가 모두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 소리들이 끊어졌다는 것은 좋지 않은 징조였습니다. 지영은 불안한 마음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30분 후 동대문 경찰서 소속 이준호 경찰관과 그의 동료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이준호는 10년차 경찰관으로 이 지역을 담당한 지는 3년이 되었습니다. 그는 쪽방촌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고 주민들과도 친숙했습니다. 문을 열어봐야겠습니다. 이준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검은 경찰 제복을 입은 그의 모습은 주변의 허름한 환경과 대비되어 더욱 두드러져 보였습니다. 수차례 노크에도 반응이 없자 경찰관들은 문을 열었습니다. 경찰관으로서 그는 이런 상황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매번 문을 열 때마다 그 안에서 마주하게 될 현실에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찬 공기가 훅 하고 쏟아져 나왔습니다. 방 안은 거의 냉동실 수준이었습니다. 창문 유리에는 서리가 하얗게 끼어 있었고 방 안의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좁은 방 안에는 낡은 전기장판 위에 박순철 할아버지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지만 피부는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숨을 거둔 지 한참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이준호가 맥박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노인의 목에 닿자 차가운 피부의 감촉에 그는 내심 놀랐습니다. 이미 몸이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방 안은 차가웠고 전기장판은 꺼져 있었습니다. 방 한 구석에는 김이 서려 있는 창문, 다른 한쪽에는 텅 빈 냉장고가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라면 봉지 하나와 물 반 병이 전부였습니다. 벽면에는 빛바랜 달력이 걸려 있었고 그 옆으로 초라한 옷가지 몇 벌이 걸려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TV도 컴퓨터도 없었습니다. 오래된 라디오 하나가 유일한 전자기기였고 작은 선반에는 몇 권의 책이 꽂혀 있었습니다. 방 안을 둘러보면 가족 사진이나 개인적인 물건들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공간은 누군가의 삶의 흔적이 아니라 그저 잠시 머물다 가는 장소 같았습니다. 전기요금 체납으로 전기가 끊겼나 봅니다. 이준호는 콘센트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전기장판 플러그는 꽂혀 있었지만 전원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한파가 찾아온 날 혼자 사는 노인에게 전기 공급이 끊겼다면 그 결과는 뻔했습니다. 이준호는 이런 상황을 너무나 많이 목격했습니다. 생계가 어려운 노인들은 난방비를 아끼느라 동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영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폐지를 주워 생활하셨는데 요즘 날씨가 추워서 나가지 못하셨나 봐요. 지영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녀는 매일 열심히 일하며 어려운 이웃들을 돕지만 이런 죽음 앞에서는 항상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막을 수 없는 죽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준호는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무런 가족 사진도 추억을 담은 물건도 없는 초라한 방이었습니다. 단지 낡은 라디오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그는 간단한 신원 확인을 마친 후 사체를 거만이에게 인계했습니다. 특별한 외상은 없었고 사인은 한파로 인한 저체온증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가족이나 연락할 사람이 있을까요? 이준호가 지영에게 물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고 목소리에는 무거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없어요. 할아버지는 늘 혼자였어요. 이곳에 오신 지는 10년 정도 되셨다고 들었어요. 지영은 슬픈 눈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녀가 이 일을 시작했을 때부터 박순철 할아버지는 이미 쪽방촌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늘 조용하고 말수가 적었으며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의 바르고 친절했으며 복지관에서 나눠주는 물품도 꼭 필요한 것만 받아갔습니다. 무연고 사망자, 아무도 찾지 않는 죽음. 이준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근무 경력 10년 동안 이런 쓸쓸한 죽음을 너무 많이 목격했습니다. 통계로만 접하던 고독사의 현실을 이렇게 직접 마주할 때마다 그는 무언가 더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고민했습니다. 쪽방 안의 차가운 공기가 이준호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끝났다는 사실, 그리고 그 죽음을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다는 사실이 그를 침울하게 했습니다. 밖에서는 도시의 소음이 끊임없이 들려왔지만 이 작은 방 안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무연고 사망자로 처리하겠습니다. 시신은 일단 대학병원 영안실로 옮겨질 예정입니다. 이준호가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려는 순간 그의 눈에 침대 밑으로 삐져나온 가방 끈이 보였습니다. 오래된 가죽 가방이었습니다. 가방 표면은 여러 해 동안의 사용으로 닳아 있었고 곳곳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죽의 질감으로 보아 한때는
고급스러운 가방이었음이 틀림없었습니다. 이건 뭐지? 이준호는 가방을 꺼내 살펴보았습니다. 가방에는 오래된 자물쇠가 달려 있었지만 이미 열려 있었습니다. 그는 동료 경찰관과 눈을 마주친 후 조심스럽게 가방을 열었습니다. 무연고 사망자의 유품을 확인하는 것은 경찰관의 기본 업무였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신원 확인의 유일한 단서가 되기도 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여권과 몇 장의 사진, 그리고 낡은 수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여권을 펼치자 젊은 시절의 박순철 사진이 보였습니다. 사진 속의 박순철은 30대 초반으로 보였고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노인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여권에는 케냐, 에티오피아, 르완다 등 수많은 아프리카 국가의 입출국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더 많은 도장들이 나타났고 그것들은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의 기간을 아우르고 있었습니다. 이준호는 이런 광범위한 아프리카 여행 경력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상하네요. 이준호는 계속해서 가방을 살폈습니다. 그 안에는 영어와 프랑스어로 쓰인 서류들이 있었고 박순철이 의사 가운을 입고 있는 흑백 사진도 몇 장 발견되었습니다. 사진 속 그는 아프리카 어린이들과 함께 있었고 다른 사진에는 간이 진료소로 보이는 곳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들은 오래되어 구겨지고 바랜 상태였지만 그 안에 담긴 모습은 선명했습니다. 또 다른 사진에는 박순철이 다른 외국인 의료진들과 함께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의사 가운을 입고 있었고 배경은 간이 텐트로 보였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영어로 MSF 케냐 팀 1978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의사셨나요? 지영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녀도 사진을 보고 있었고 그 안에 담긴 내용에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아닐 거예요. 아마 오래된 사진을 간직하고 계셨던 거겠죠. 어쩌면 의사와 친분이 있으셨는지도 모르고요. 이준호는 의례적으로 대답했지만 내심 호기심이 일었습니다. 쪽방촌에서 홀로 돌아가신 노인과 아프리카에서 의료활동을 하는 모습의 사진 사이에는 너무나 큰 괴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많은 증거가 있었습니다. 가방 안쪽 주머니에서는 낡은 명함 몇 장이 나왔습니다. 그 중 하나에는 Dr. Park Sun-chul, Médecins Sans Frontières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준호는 이 명함을 보고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의사였다면 어떻게 쪽방촌에서 폐지를 주워 생활하게 된 것일까요? 이거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가방과 유품은 일단 경찰서로 가져가겠습니다. 이준호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무연고 사망자의 유품을 확인하는 것은 그의 업무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한 의무감을 넘어선 직감이 있었습니다. 이 허름한 쪽방에 살았던 노인의 삶에는 지금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는 가방을 어깨에 메고 동료 경찰관과 함께 쪽방을 나섰습니다. 좁은 골목을 지나면서 그는 문득 이 작은 방에서 누군가의 위대한 삶이 마무리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때로는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깊다는 것을 그는 직업상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경찰서로 돌아온 이준호는 퇴근 시간을 한참 지나서도 박순철의 유품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권 속 도장들은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의 기간을 아우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인터넷으로 국제의료단체들의 정보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
MSF 수첩에 적힌 약어를 검색하자 국제의료구호단체 국경없는 의사회의 홈페이지가 나왔습니다. 이 단체는 1971년에 설립된 국제적인 인도주의 의료구호단체로 분쟁 지역이나 전염병 발생 지역 등 의료 지원이 필요한 곳에서 활동하는 단체였습니다. 2999년에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단체의 한국 집으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최근 서울 쪽방촌에서 발견된 무연고 사망자 박순철 1948년생의 신원을 확인 중입니다. 그의 유품에서 귀 단체와 관련된 듯한 사진과 서류가 발견되었습니다. 혹시 박순철이라는 한국인 의사가 귀 단체에서 활동한 적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준호는 이메일에 박순철의 여권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이제 답변을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는 사무실 창문 너머로 어두워진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그가 목격한 죽음은 단순한 고독사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그를 계속해서 사무실에 붙들어 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준호가 출근하자마자 이메일을 확인했지만 답장은 없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박순철의 유품을 살펴보았습니다. 가방 안쪽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 하나가 더 나왔습니다. 겉표지는 바래고 닳아 있었지만 가죽 재질의 고급스러운 수첩이었습니다. 수첩의 띠를 풀고 펼쳐보니 한글로 꼼꼼하게 적힌 일기였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박순철의 아프리카 일기라고 쓰여 있었고 첫 번째 기록은 1972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글씨체는 단정했고 매 문장마다 세심하게 생각을 정리한 흔적이 엿보였습니다. 1972년 5월 3일. 오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다. 어머니는 내가 서울에서 개업이가 되기를 바라신다. 하지만 나는 아프리카로 가고 싶다. 국경 없는 의사회에 지원서를 보냈다. 아무도 내 선택을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나는 가장 필요한 곳에서 의술을 펼치고 싶다. 이준호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박순철은 서울대 의대 출신 의사였던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일기를 읽었습니다. 1972년 6월 15일. 부모님께 아프리카행을 알렸다. 예상대로 격렬하게 반대하셨다. 아버지는 미친 짓이라며 소리치셨고 어머니는 눈물만 흘리셨다. 이해한다. 그들의 세대에서 아프리카는 너무 멀고 위험한 곳이다. 하지만 나는 결심했다. 지금 가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 1972년 8월 20일. 드디어 국경 없는 의사회에서 합격 통지를 받았다. 내일 프랑스 파리로 출발한다. 그곳에서 기본 훈련을 받은 후 아프리카로 파견될 예정이다. 가슴이 두근거린다. 두렵기도 하지만 설렘이 더 크다. 1973년 10월 15일. 드디어 케냐 나이로비에 도착했다. 이곳 환경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열악하다. 의약품도 부족하고 의료진도 몇 명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것에 가슴이 벅차다. 일기는 계속되었고 이준호는 점점 더 깊이 박순철의 세계로 빠져들었습니다. 일기에는 아프리카 각지에서의 의료활동, 현지 주민들과의 만남, 그리고 질병과 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 과정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1975년 3월 22일. 오늘 말라리아 환자 15명을 치료했다. 약이 부족해 안타까운 마음이다. 한국에서 의약품을 보내달라고 편지를 썼다. 가족들은 내가 미쳤다고 생각하겠지만 이곳에서의 삶이 나에겐 더 의미 있다. 1977년 11월 5일. 오늘 7살 소년 무쿠가 내 품에서 숨을 거뒀다.
영양실조와 말라리아의 합병증이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지만 결국 그를 구하지 못했다. 의사로서 이런 무력감은 견디기 어렵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다. 내일 또 다른 환자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니. 1980년 4월 16일. 에티오피아 난민 캠프의 상황이 심각하다. 매일 수백 명의 난민들이 유입되고 있고 우리 의료진은 밤낮 없이 일하고 있다. 오늘은 48시간 동안 잠을 자지 못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피곤함을 느끼지 않는다. 이곳에서 내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나를 움직이게 한다. 1983년 9월 30일. 오늘 에이즈 환자를 처음 만났다. 이 새로운 질병은 아프리카 전역에 빠르게 퍼지고 있다. 아직 치료법이 없어 안타깝지만 최소한 증상을 완화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일 것이다. 내일부터 에이즈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하기로 했다. 이준호는 일기를 통해 박순철이 단순한 의사가 아니라 아프리카 여러 국가에서 중요한 의료 활동을 한 인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말라리아, 에이즈, 에볼라 등 다양한 전염병과 싸웠고 난민들을 돌보았으며 현지 의료진을 교육하는 일도 했습니다. 1985년 7월 12일. 오늘 수단에서 온 의대생들에게 기초외과술을 가르쳤다. 그들의 열정과 배움에 대한 갈망이 인상적이었다. 미래에는 그들이 자국의 의료를 책임질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1988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다. 한국에서는 가족들이 모여 따뜻하게 명절을 보내겠지만 이곳에서는 또 다른 환자들이 나를 기다린다. 올해는 특히 가족이 그립다. 하지만 후회는 없다. 이곳에서의 내 삶은 분명 의미가 있다. 일기는 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박순철은 에티오피아, 수단, 르완다 등 아프리카의 여러 분쟁 지역과 빈곤 지역을 다니며 의료 활동을 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특히 전염병 환자들을 돌보는데 많은 시간을 썼습니다. 1991년 3월 8일. 오늘 르완다에서 새로운 임무를 시작했다. 이곳은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어 우려스럽다. 하지만 의료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곳이기도 하다. 현지 병원과 협력하여 진료소를 설립할 계획이다. 이준호는 일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더욱 놀라운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박순철의 개인적인 삶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1992년 9월 20일. 오늘 아마라에게 청혼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수락했다. 아마라는 내가 2년 전 치료했던 환자의 간호사였다. 그녀의 헌신적인 모습에 첫눈에 반했지만 감정을 표현하는데 시간이 걸렸다. 우리는 내년에 작은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다.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다. 1993년 4월 15일. 오늘 아마라와 결혼했다. 진료소 앞마당에서 간소하게 식을 올렸지만 동료들과 현지 주민들이 모두 축하해 주어 따뜻했다. 아마라는 르완다 출신으로 이곳 사람들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그녀와 함께라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준호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994년 4월 7일. 르완다에서 내전이 시작되었다. 상황이 매우 위험해지고 있다.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철수 중이지만 나와 아마라는 환자들을 두고 떠날 수 없다. 국경 없는 의사회 본부에서는 철수를 권고했지만 우리는 남기로 결정했다. 신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길 기도한다. 1994년 4월 20일. 병원이 공격을 받았다. 많은 환자들과 의료진이 희생되었다. 아마라는 더 이상 내 곁에 없다.
그녀는 부상자들을 보호하려다 총에 맞았다. 내 품에서 숨을 거뒀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 1994년 5월 10일. 르완다를 떠났다.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었다. 국경 없는 의사회의 다른 팀이 우리를 대체했다. 나는 잠시 휴식이 필요하다. 아마라 없이 어떻게 계속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마지막 부분은 박순철의 한국 귀국 후의 기록이었습니다. 1995년 11월 20일. 한국에 돌아왔다. 22년 만에 귀국이다. 몸은 망가졌지만 후회는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다. 이제는 조용히 쉬고 싶다. 그 이후로 일기는 끊겼고 다음 기록은 10년이 지난 후에야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2005년 3월 15일. 오늘부터 새로운 일기를 시작한다. 지난 10년간 무엇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아마 살아있기 위해 몸부림쳤을 뿐이다.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았다. 하지만 이제 그곳을 떠나려 한다. 너무 많은 기억과 생각들이 나를 괴롭힌다. 2005년 5월 20일. 오늘부터 쪽방에서 살기로 했다. 사람들은 내가 미쳤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내가 원하는 삶이다. 더 이상의 특별 대우나 관심은 필요 없다. 그저 평범하게 조용히 살고 싶을 뿐이다. 이준호는 그 이후의 기록을 계속 읽으려 했지만 더 이상의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국제적인 의료 구호 활동에 20년 이상을 바친 의사가 어떻게 쪽방촌에서 폐지를 주우며 생을 마감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단순한 불운이나 가난의 문제가 아닌 더 깊은 이유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믿기지 않네. 이준호는 중얼거렸습니다. 쪽방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한 노인이 실은 수만 명의 생명을 구했을지도 모르는 의사였다니. 그는 계속해서 더 많은 정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그의 이메일에 알림이 울렸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 한국 지부에서 온 답장이었습니다. 이준호 경위님께 귀하의 문의에 감사드립니다. 사진 속 박순철 씨는 국경 없는 의사회에서 1973년부터 1995년까지 활동한 의사가 맞습니다. 그는 특히 아프리카 지역에서 전염병 통제와 난민 의료 지원에 큰 공헌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 단체의 국제본부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 중입니다. 가능하다면 귀하와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 한국지부. 정태영 드림. 이준호는 즉시 회신했고 그날 오후 정태영과 경찰서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는 흥분된 마음으로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아직 몇 시간이 남아 있었지만 그는 이미 많은 질문들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토록 대단한 의사가 한국에 돌아와 아무도 모르게 쪽방에서 살았을까? 그의 삶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까? 이준호는 박순철의 일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헌신과 사랑, 그리고 깊은 상실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박순철의 마지막 여정을 이해하기 위해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오후 3시 정태영이 경찰서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중년의 단정한 인상의 남성이었고 국경 없는 의사회 한국지부 홍보실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이준호의 사무실로 안내되었고 두 사람은 처음으로 마주 앉았습니다. 박순철 선생님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되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정태영은 이준호가 건넨 박순철의 사진들을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희도 몇 년 전부터 박 선생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단체 50주년을 맞아 초창기 활동가들의 이야기를 모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이준호는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박순철 씨가 정말 의사였나요? 네, 그것도 아주 뛰어난 의사였습니다. 1973년부터 1995년까지 국경 없는 의사회에서 활동하셨고, 특히 80년대 아프리카 에이즈 확산 시기에 중요한 연구를 하셨어요. 그의 논문들은 아직도 인용되고 있습니다. 정태영은 태블릿을 꺼내 몇 장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젊은 시절의 박순철이 다른 의료진들과 함께 있는 모습, 현지 주민들을 치료하는 모습, 심지어 국제 의료 컨퍼런스에서 발표하는 모습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쪽방에서 발견된 노인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이건 1985년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 에이즈 컨퍼런스에서의 모습입니다. 박 선생님은 아프리카 에이즈 확산 패턴에 대한 획기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하셨죠. 이 사진은 1988년 수단 난민 캠프에서 찍은 겁니다. 당시 내전으로 인해 수십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고, 박 선생님은 그들을 위한 응급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준호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사진 속의 박순철은 자신감 넘치고 활기찬 모습이었으며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리더의 모습이었습니다. 1994년 르완다 내전 당시에는 다른 의료진들이 모두 철수한 상황에서도 현지의 남아 부상자들을 치료했습니다. 그로 인해 국제적으로도 널리 알려진 인물이었죠. 정태영은 계속해서 박순철의 업적을 설명했습니다. 이준호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분이 서울 쪽방촌에서 정태영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희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1995년 이후로 박 선생님은 갑자기 연락이 끊겼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한국으로 돌아갔다는 소문만 있었을 뿐이죠. 건강상의 이유라면? 네, 아프리카에서 활동하던 중 여러 번 말라리아에 감염되셨고, 마지막에는 에볼라 환자를 치료하다가 본인도 감염됐다고 들었습니다. 다행히 회복하셨지만 건강이 많이 악화되었다고 해요. 이준호는 박순철의 일기를 정태영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는 1994년 르완다 내전 중 아내를 잃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내가 내전 중에 살해되었군요. 정태영은 일기를 읽고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그랬군요. 이제 조금 이해가 됩니다. 르완다 내전은 20세기 최악의 인도주의적 비극 중 하나였어요. 단 100일 만에 약 80만 명이 학살되었죠. 그 와중에 아내를 잃었다면 그 트라우마가 얼마나 컸을지 상상이 됩니다. 두 사람은 계속해서 박순철의 유품을 살펴보았습니다. 가방 바닥에서 발견된 작은 사진 한 장이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그것은 박순철이 아프리카 여성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고, 뒷면에는 사랑하는 아내 아마라와 함께 르완다 1994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사진 속 두 사람은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마라는 아름다운 미소를 지닌 여성이었고, 그녀의 눈에는 따뜻함과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내가 있었군요. 이준호가 말했습니다. 정태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르완다 내전 당시 많은 의료진의 가족들이 희생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아마도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경찰서 입구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나이 지긋한 외국인 남성이 통역사와 함께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70대 후반으로 보였고 하얀 머리와 수염, 그리고 깊은 주름이 있는 얼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생기 있고 날카로웠습니다. 박순철 박사를 찾습니다. 그가 여기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는 영어로 말했고 통역사가 옮겼습니다.
이준호와 정태영은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담당 경찰관입니다. 당신은 누구신가요? 이준호가 다가가 물었습니다. 외국인 남성은 이준호를 바라보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제 이름은 장 마르크 루소입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 프랑스 본부 명예회장이에요. 박순철은 제 오랜 친구이자 동료입니다. 루소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지친 기색이었지만 박순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먼 길을 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루소 박사님. 정말 멀리서 오셨네요. 이준호는 루소를 자신의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정태영도 함께 따라왔고 세 사람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이준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박순철의 가방과 유품들을 루소에게 건넸습니다. 이것들은 박순철 씨의 유품입니다. 아마 보시면 많은 추억이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루소는 조심스럽게 가방을 열어 내용물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래된 여권, 사진들, 그리고 일기장을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가 이것들을 아직도 가지고 있었군요. 놀랍군요. 루소는 감정에 북받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사진들을 하나씩 살펴보며 과거의 추억에 잠긴 듯 했습니다. 박순철이 어떻게 지냈는지, 그리고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알려주시겠어요? 이준호는 쪽방촌에서 발견된 박순철의 상황과 사망 경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루소의 얼굴은 이야기를 들을수록 더욱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믿을 수 없군요. 그가 그런 환경에서 살았다니. 루소는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통역사가 그의 말을 번역하는 동안 이준호와 정태영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루소의 감정이 진정되기를 기다렸습니다. 박순철 씨와는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이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루소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박순철과 1970년대 초 케냐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당시 그는 갓 의대를 졸업한 신참이었죠. 하지만 그의 열정과 헌신은 누구보다 뛰어났습니다. 우리는 함께 여러 나라를 다니며 의료 구호 활동을 했어요. 루소의 목소리에는 박순철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가장 헌신적인 의사였습니다. 우리가 가기 꺼려하는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항상 자원했죠. 환자들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안전도 돌보지 않았어요. 아프리카에서 그는 희망의 의사라고 불렸습니다. 그가 도착하는 곳마다 사람들의 얼굴에 미소가 피어났죠. 이준호는 루소에게 발견된 유품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루소는 각각의 사진과 서류를 보며 그와 연관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 사진은 1977년 에티오피아 난민 캠프에서 찍은 겁니다. 당시 정치적 혼란으로 수십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고 우리는 그들을 위한 임시 병원을 설치했죠. 박순철은 하루에 18시간씩 일했습니다. 그는 지치지 않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루소는 다른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이건 1985년 수단 남부 난민 캠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당시 우리는 기본적인 의료 장비도 없이 일해야 했죠. 박순철은 놀라운 임기응변으로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을 이용해 응급처치 도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창의성 덕분에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어요. 루소는 계속해서 사진들을 살펴보며 과거의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각각의 사진에는 특별한 이야기가 있었고 그 중심에는 항상 박순철이 있었습니다. 그는 왜 한국으로 돌아왔나요? 이준호가 물었습니다. 루소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1994년 르완다 내전 때의 일입니다. 박순철은 아내 아마라와 함께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었어요. 아마라는 르완다 출신의 간호사였고
그들은 현지 병원에서 만나 결혼했죠. 내전이 심각해지자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철수했지만 박순철은 환자들을 두고 떠날 수 없다며 남았습니다. 루소는 잠시 말을 멈추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고통스러운 기억이 떠오르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밤 무장 세력이 병원을 습격했습니다. 많은 환자와 의료진이 살해되었고 아마라도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박순철은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지만 그 후로 그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몇 개월 후 에볼라에 감염되어 죽을 고비를 넘기고 결국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이준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쪽방촌에서 홀로 숨진 노인의 삶에 이런 비극과 영웅적인 순간들이 있었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끊겼군요. 정태영이 말했습니다. 네, 우리는 몇 년간 그를 찾으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박순철은 의도적으로 과거와의 연결을 끄는 것 같아요. 아마 너무 많은 상처와 트라우마 때문이었을 겁니다. 루소는 박순철의 사진을 보며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수만 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1980년대 중반에는 에이즈 연구에 중요한 공헌을 했고 아프리카 여러 지역에 병원을 세우는 데 기여했어요. 그의 이름은 국경 없는 의사회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이준호는 느슨해진 가방 안쪽을 살피다가 또 다른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천 조각에 쌓인 무언가였습니다. 풀어보니 낡은 청진기였습니다. 금속 부분은 닳아 있었고 고무관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지만 여전히 의사의 상징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건 루소의 눈이 젖어들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청진기입니다. 우리 모두 장비가 부족하던 시절 이 하나로 수천 명의 환자를 진찰했죠. 그는 이것을 항상 가슴에 품고 다녔습니다. 루소는 조심스럽게 청진기를 손에 들고 추억에 잠겼습니다. 이것은 그의 아버지가 의대 졸업 선물로 준 것이라고 했어요. 그가 이것을 아직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이준호는 왜 이런 귀중한 기억의 물건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박순철이 자신의 과거를 숨기며 살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을까요?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었을 텐데. 루소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겸손했습니다.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는 법이 없었죠. 그리고 그는 항상 말했어요. 우리가 하는 일은 명예나 인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이라고요. 루소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계속 말했습니다. 아마라의 죽음 이후 그는 깊은 죄책감에 시달렸을 겁니다. 자신이 그녀를 구하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그녀가 자신 때문에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는 생각이요. 르완다에서의 경험은 많은 의료진들에게 깊은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일부는 의사 일을 그만두기도 했죠. 이준호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경찰관으로서 많은 트라우마를 목격했고 때로는 그것이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에게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익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유일한 치유 방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정태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루소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다음 날 이준호는 경찰서장의 특별 허가를 받아 박순철의 사망 사건을 더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고독사 사건이 아니라 한 위대한 인물의 마지막을 기록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는 쪽방으로 돌아가 더 철저히 살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쪽방촌은 이른 아침부터 활기찼습니다. 노인들은 재활용품을 모으러 나가고 일용직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찾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준호는 박순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방문은 경찰 봉인 테이프로 봉인되어 있었고 그것을 뜯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방 안을 꼼꼼히 조사하던 중 벽 틈새에 끼워진 작은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누런색의 작은 수첩이었고 표지에는 아무 글씨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박순철의 가장 최근 일기였습니다. 2015년부터 시작된 일기는 그의 마지막 날까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준호는 조심스럽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15년 3월 15일. 오늘부터 이 동네에서 살게 되었다. 방은 좁지만 나 하나 지내기에는 충분하다. 누구에게도 나를 알리고 싶지 않다. 그저 평범한 노인으로 남은 생을 마감하고 싶을 뿐이다. 일기의 첫 문장부터 박순철의 의도가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와 완전히 단절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자 했습니다. 2015년 4월 3일. 오늘 처음으로 폐지를 주었다. 생각보다 힘들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안했다. 마치 아프리카에서 환자들을 돌보던 때처럼 온전히 현재에 집중할 수 있었다. 이것이 내가 원하는 삶인지도 모르겠다. 2015년 6월 20일. 오늘은 비가 와서 나가지 못했다. 창밖으로 떨어지는 빗방울을 바라보며 아마라를 생각했다. 그녀는 비 오는 날을 좋아했다. 르완다에서는 비가 오면 항상 밖으로 나가 빗속을 걸었다. 비는 새로운 시작의 상징이라고 말하곤 했다. 하지만 나에게는 여전히 그날의 비가 기억난다. 그녀를 잃은 그날도 비가 내렸다. 2016년 7월 10일. 오늘 동네 아이가 넘어져 다쳤다. 자연스럽게 달려가 상처를 확인했다. 오랜만에 의사로서 누군가를 도왔다. 무릎에 난 상처는 심각하지 않았고 간단히 소독하고 반창고를 붙여주었다. 아이의 미소가 내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하지만 곧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져 서둘러 물러났다. 나의 정체가 드러나선 안 된다. 일기에는 박순철의 일상이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폐지를 주어 생계를 유지했고 가끔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무료 급식을 이용했습니다. 그의 삶은 검소했지만 그 안에서도 작은 행복을 찾고 있었습니다. 2017년 5월 3일. 오늘은 내가 의대를 졸업한 지 45주년 되는 날이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기념일이지만 나는 조용히 소주 한 병을 마셨다. 지나온 시간을 생각하니 감회가 새롭다. 후회는 없다. 그저 아마라가 조금 더 오래 나와 함께할 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2018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다. 아마라와 함께했던 마지막 크리스마스가 생각난다. 르완다의 작은 병원에서 환자들과 함께 보냈던 그날, 그녀의 웃음이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24년이 지났지만 그 상처는 여전히 아프다. 이준호는 박순철의 마음이 느껴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평범한 노인처럼 살았지만 그의 내면에는 여전히 깊은 사랑과 상실 그리고 아픔이 가득했습니다. 일기는 계속되었고 최근 몇 달의 기록은 더욱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2022년 11월 5일.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 에볼라 후유증과 말라리아가 반복되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다. 병원에 가야 하지만 의료보험이 없다. 그리고 병원에 가면 내 정체가 드러날지도 모른다. 아직은 그럴 준비가 되지 않았다. 2022년 12월 18일. 오늘은 추웠다. 전기장판이 고장났지만 새 것을 살 돈이 없다. 폐지를 주워 번 돈으로 간신히 라면을 사 먹었다.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든다. 내가 선택한 삶이 옳았던 것일까? 그러나 후회는 없다.
내가 구한 생명들을 생각하면 지금의 고통쯤은 견딜만하다. 2022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다. 복지관에서 특별 저녁 식사를 제공했다. 오랜만에 따뜻한 고기 반찬을 먹었다. 옆자리에 앉은 할머니가 내게 말을 걸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니 기분이 좋았다. 그녀도 혼자라고 했다.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 2023년 1월 2일. 며칠째 고열에 시달리고 있다. 아마도 말라리아가 다시 재발한 것 같다. 옛날 아프리카에서 쓰던 약이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은 그저 버티는 수밖에 없다. 창밖으로 눈이 내린다. 르완다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풍경이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그가 세상을 떠나기 하루 전에 기록이 있었습니다. 2023년 1월 10일. 오늘은 특별히 추운 날이다. 전기가 끊겼다. 아마 요금을 내지 못해서인 것 같다. 이제 그다지 아프지는 않다. 오히려 평온함이 느껴진다. 아마라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토록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그녀의 얼굴은 선명하게 기억난다. 나의 삶이 무의미하지는 않았으리라 믿는다. 내가 구한 생명들, 그들이 지금도 어딘가에서 살아가고 있을 테니. 이준호는 마지막 문장을 읽고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을 타인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 이토록 외롭고 쓸쓸하게 생을 마감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방안을 더 조사하던 중 이준호는 바닥에 헐거운 나무판 아래에서 작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낡은 나무 상자였고 겉에는 아무런 표시도 없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더 많은 사진과 함께 낡은 메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국제적십 자사에서 수여한 인도주의상이었고 메달에는 박순철, 르완다 내전 중 인도주의적 공헌에 감사드립니다. 1995년이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상자 바닥에는 봉투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르완다 아이들의 그림과 편지들이 가득했습니다. 모두 박순철 의사에게 보내는 감사의 마음을 담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림들은 아이들의 서툰 솜씨로 그려져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진실했습니다. 편지들은 대부분 현지어로 쓰여 있었지만 일부는 서툰 영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오, 박 닥터, 당신은 우리의 영웅입니다. 당신이 치료해 주신 제 동생은 이제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언젠가 저도 당신처럼 의사가 되고 싶어요. 다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박 닥터, 당신이 우리 마을을 떠난다니 슬퍼요. 하지만 당신이 가르쳐준 대로 우리는 계속해서 서로를 돌볼 거예요. 언젠가 다시 만나길 바랍니다. 이준호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런 사람이 아무도 모르게 쪽방에서 홀로 생을 마감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발견한 모든 자료를 조심스럽게 가방에 담았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유품이 아니라 한 위대한 인물의 유산이었습니다. 이준호는 발견한 모든 자료를 가지고 다시 경찰서로 돌아왔습니다. 그곳에서 루소와 정태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국경 없는 의사회 본부에서 보내온 박순철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태영은 두꺼운 파일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은 국경 없는 의사회에 보관된 박순철 선생님의 기록입니다. 본부에서 긴급하게 보내왔어요. 파일에는 박순철의 초기 지원서, 활동 기록, 의료 보고서, 그리고 동료들의 평가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문서는 그가 얼마나 뛰어나고 헌신적인 의사였는지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보세요. 루소는 오래된 신문 기사 스크랩을 펼쳤습니다. 1994년 르완다 내전 당시의 기사였고 그곳에는 죽음의 현장에 남은 의사라는 제목과 함께 박순철의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기사는 영어로 쓰여 있었지만 루소가 내용을 간략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외국인들이 철수했을 때 박순철은 현지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 남았습니다. 그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수백 명의 부상자를 치료했죠. 이 기사는 그의 용기와 헌신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루소는 사진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그것은 박순철과 그의 아내 아마라의 결혼 사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하얀 의사 가운을 입고 있었고 배경은 간이 병원으로 보였습니다. 사진 속 두 사람은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 주변에는 그들을 축하하는 동료 의료진과 현지 주민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1989년에 결혼했습니다. 아마라는 르완다 출신의 뛰어난 간호사였어요. 그녀는 박순철의 일에 큰 영감과 지지를 주었죠. 루소의 목소리에는 그들에 대한 애정이 묻어났습니다. 아마라는 굉장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항상 웃음을 잃지 않았고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었죠. 그녀와 박순철은 완벽한 팀이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일할 때 더 빛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준호는 박순철의 마지막 일기에서 읽은 내용을 두 사람에게 전했습니다. 아마라의 죽음 그리고 그 후 박순철이 겪은 고통과 상실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의 아내가 내전 중에 살해되었다고요? 이런. 정태영은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루소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건 이후 박순철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일했지만 예전의 열정은 사라졌어요. 그리고 몇 달 후 에볼라에 감염되었죠. 루소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덧붙였습니다. 르완다 내전은 20세기 최악의 인종 학살 중 하나였습니다. 단 100일 만에 약 80만 명이 살해되었죠. 그 중에는 많은 의료진과 그들의 가족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마라는 병원에서 부상자들을 보호하려다 희생되었다고 들었어요. 정태영이 덧붙였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 기록에 따르면 박순철은 1995년 초 건강상의 이유로 퇴직했습니다. 본부에서는 그에게 연금을 지급하려 했지만 그는 모든 돈을 아프리카 의료 지원에 기부하라고 요청했다고 해요. 이준호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가 쪽방에서 폐지를 주우며 살게 된 건가요? 루소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도 그것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박순철의 일기를 보면 어느 정도 짐작이 갑니다. 그는 아내를 잃은 슬픔과 전쟁의 트라우마로 완전히 은둔하기로 결심한 것 같아요. 아마도 자신이 구하지 못한 사람들, 특히 아내에 대한 죄책감이 그를 괴롭혔을 겁니다. 정태영이 파일에서 또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박순철 선생님은 한국으로 돌아온 후 잠시 서울의 한 병원에서 일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2년 만에 사직했고 그 후로는 공식 기록이 없어요. 이준호는 이제 조금씩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순철은 과거의 영광이나 비극 모두와 단절하기 위해 익명의 노인으로 살기로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삶에는 너무 많은 영웅적 순간과 동시에 견디기 힘든 상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을까요? 분명 많은 사람들이 그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었을 텐데요. 이준호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토록 위대한 의사가 쪽방에서 폐지를 주워 살며 생을 마감해야 했는지. 루소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박순철은 항상 남을 돕는 사람이었지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 번도 자신의 필요를 앞세운 적이 없었어요. 아마도 그는 이런 방식으로 삶을 마감하는 것이 자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루소는 박순철의 청진기를 손에 들고 계속 말했습니다. 또한
그에게는 아마라의 죽음에 대한 깊은 죄책감이 있었을 겁니다. 일부 생존자들은 트라우마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완전히 다른 삶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에게는 과거와 완전히 단절하는 것이 유일한 치유 방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준호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역시 경찰관으로서 많은 트라우마 생존자들을 만나왔고,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들이 자신의 상처를 치유해 가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루소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박순철은 그의 삶 대부분을 타인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아마도 그의 마지막 소원은 그저 평화롭게 아무의 방해 없이 삶을 마감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이준호는 다음 날 다시 쪽방촌을 찾았습니다. 그는 박순철의 이웃들을 만나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복지관 봉사자 지영과 함께 주변 주민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이제 그에게 박순철은 단순한 무연고 사망자가 아니라 놀라운 삶을 살았던 한 인물이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걸으며 이준호는 쪽방촌의 현실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낮은 천장, 좁은 공간, 벽을 통해 들리는 이웃의 소리들. 이곳에서 그토록 위대한 의사가 마지막 날들을 보냈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옆방에 살던 김옥분 할머니는 박순철에 대해 기억하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녀는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방 앞에서 이준호와 지영을 맞이했습니다. 항상 조용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어요.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돌아오는 모습만 봤지요. 가끔 아픈 사람이 있으면 약초를 다려주기도 했어요. 신기하게도 그 약은 정말 효과가 있었답니다. 옥분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가끔 밤에 악몽을 꾸는 것 같았어요. 벽이 얇아서 소리가 다 들리거든요.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며 깨어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마라였나? 외국 이름 같았어요. 이준호와 지영은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아마라는 박순철의 아내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외국어로 중얼거리는 것도 들었어요. 프랑스어인지 영어인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한국말이 아니었어요. 다른 주민 이상철 씨는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쪽방촌에서 10년 넘게 살아온 주민으로 박순철과 종종 말을 나눈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박 할아버지가 한 번은 제 손자가 열이 나서 울고 있을 때 와서 도와줬어요. 어디서 그런 솜씨가 나왔는지 아이 상태를 보더니 몇 가지 간단한 처치를 해줬는데 금방 나아졌지요. 그때 예전에 간호사 일을 좀 했다고 하더군요. 이상철 씨는 웃으며 계속했습니다. 우리는 다 그게 젊었을 때 군의관이었거나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의사였다니. 놀랍네요.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또 다른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건 한 번도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과거 자랑을 하는데 박 할아버지는 절대 자기 얘기를 안 했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 이야기를 경청하는 타입이었죠. 쪽방촌 관리인 최덕수 씨는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20년 넘게 이 건물을 관리해 온 사람으로 주민들의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월세를 항상 정확히 내셨어요. 가끔 제가 받으리려고 해도 완강히 거절하셨죠. 한 번은 제가 그분 방에 전구를 갈아드리러 갔는데 라디오에서 외국 뉴스가 나오더군요. 놀라서 물었더니 오래된 습관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최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그분이 처음 이곳에 오셨을 때 뭔가 달랐어요. 말투나 행동이 일반적인 쪽방촌 노인들과는 달랐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주변 환경에 적응하시는 것 같았어요. 마치 의도적으로 이곳에 녹아들려고 노력하는 것처럼요.
가장 놀라운 증언은 쪽방촌 근처의 작은 슈퍼마켓 주인 박영자 씨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쪽방촌 입구에서 15년째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매달 조금씩 돈을 모아서 제게 주셨어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써달라고 하시면서요. 저는 그 돈으로 동네 고아원에 라면과 과자를 보냈죠. 할아버지 자신은 라면 한 봉지 살 돈도 아끼시면서 남을 돕는 마음만은 놓지 않으셨어요. 영자 씨는 눈물을 훔치며 계속했습니다. 가끔 박 할아버지가 고아원 앞을 지나가시는 걸 봤어요. 멀리서 아이들이 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시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다가가서 들어가서 아이들 만나보시겠어요? 라고 물었더니 고개를 젓고 이대로가 좋아요라고 하시더군요. 이 이야기를 들은 이준호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인정을 받던 의사에서 쪽방촌의 익명의 노인이 되었지만 박순철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영은 자신의 경험도 나누었습니다. 작년 겨울 제가 독감에 걸렸을 때 박 할아버지가 약초차를 끓여주셨어요. 그때 할아버지 손을 봤는데 의사들이 가진 것 같은 섬세한 손이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자신의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으셨죠. 그녀는 잠시 침묵했다가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습니다. 한번 할아버지 방에 물건을 가져다 드리러 갔을 때 벽에 붙은 작은 사진을 본 적이 있어요. 아프리카 여성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제가 가족이세요? 라고 물었더니 할아버지가 급히 사진을 떼서 감추시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지나쳤는데 이제 보니 그분이 아내셨던 거군요. 이준호는 이웃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조금씩 박순철의 마지막 날들을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세상의 화려한 스포트라이트에서 벗어나 조용히 살았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에 기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대화를 마친 후 이준호는 쪽방촌의 작은 골목을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40년 가까이 세계 최전선에서 인류를 위해 봉사했던 의사가 그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도 이곳에서 마지막 날을 보냈다는 사실은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박순철이 선택한 삶의 방식이었다는 것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에게는 자신의 과거와 완전히 단절된 삶을 사는 것이 아내를 잃은 슬픔과 아프리카에서의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않고 누구에게도 기억되지 않는 삶을 선택했지만 그 안에서도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본질이었던 것입니다. 골목 끝에 이르렀을 때 이준호는 문득 멈춰서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두운 구름 사이로 햇빛이 조금씩 비쳐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박순철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동정이 아닌 진정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으로 루소와 정태영은 박순철의 장례식을 국경 없는 의사회에서 치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업적을 기리는 장례식을 원했고 전 세계의 동료들과 함께 그를 보내드리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이준호는 잠시 생각한 끝에 다른 의견을 냈습니다. 제 생각에는 박순철 씨가 원했던 대로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는 조용히 주목받지 않는 삶을 선택하셨으니까요. 세 사람은 경찰서 회의실에 모여 박순철의 장례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그의 유품들이 정리되어 있었고 벽에는 그의 사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루소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우리는 그의 선택을 존중해야 해요. 하지만 그의 공헌은 기억되어야 합니다.
정태영도 동의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태블릿을 열어 메모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 본부에서도 비슷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들도 박 선생님의 선택을 존중하면서도 그의 업적은 기록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결국 그들은 절충안을 찾았습니다. 박순철의 장례는 쪽방촌 주민들과 함께 소박하게 치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국경 없는 의사회에서는 그의 업적을 기리는 작은 기념식을 따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장례식 날 예상과 달리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쪽방촌 주민들, 복지관 봉사자들, 그리고 국경 없는 의사회 관계자들까지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박순철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은 작은 지역 장례식장에서 치러졌고 화장한 유골은 박순철의 유언에 따라 한강에 뿌리기로 했습니다. 루소는 짧은 추모사를 읽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프랑스어로 말을 시작하다가 통역사의 도움을 받아 한국어로 계속했습니다. 박순철은 수만 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는 전쟁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곁에 항상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영웅으로 기억하지만 그 자신은 그저 자신의 소명을 다한 것뿐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루소의 목소리에는 깊은 존경과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에서 희망의 의사라고 불렸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도착하면 희망을 품었고 그가 있는 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길은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위로했습니다. 이준호도 마이크를 잡고 간단한 말을 전했습니다. 저는 박순철 선생님을 살아계실 때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마지막 여정을 함께하면서 참된 의미의 영웅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그분은 명예나 인정을 바라지 않고 오직 타인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분이었습니다. 쪽방촌 주민들도 한 명씩 나와 자신들의 기억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소박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고 그것이 더욱 감동적이었습니다. 박 할아버지가 없었다면 제 손자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나가셔서 폐지를 주우시던 모습이 기억나요. 그렇게 대단한 분이셨는데도 항상 겸손하셨죠. 장례식이 끝난 후 이준호는 박순철의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에서는 그의 메달과 사진, 일기 등을 기념관에 보존하고 싶다고 했지만 이준호는 한 가지 물건만큼은 다른 곳에 두기로 했습니다. 그는 박순철의 청진기를 들고 서울의 한 고아원을 찾았습니다. 그곳은 박순철이 익명으로 후원해온 곳이었습니다. 이준호는 원장을 만나 박순철의 이야기를 간략히 전하고 청진기를 기증했습니다. 이 청진기는 수만 명의 생명을 구한 도구입니다. 혹시 이곳 아이들 중에 의사를 꿈꾸는 아이가 있다면 이 이야기와 함께 전해주세요. 원장은 감동하여 눈물을 훔쳤습니다. 실은 저희 원에 의사가 되고 싶다는 14살 소년이 있습니다. 그 아이에게 이 소중한 유산을 전하겠습니다. 이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박순철의 청진기가 새로운 세대에게 전해져 그의 정신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랐습니다. 한강변에서 열린 작은 추모식에서 루소와 정태영 그리고 이준호는 박순철의 유골을 강물에 뿌렸습니다. 그들은 그의 마지막 일기에서 읽은 바람대로 그가 사랑하는 아내 아마라와 다시 만나기를 기원했습니다. 루소는 강물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안녕, 내 친구. 이제 편히 쉬길 바란다. 너의 소중한 아마라와 함께. 이준호도 강물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당신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구한 생명들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추모식이 끝난 후
루소는 프랑스로 돌아갔고 정태영은 국경 없는 이사회 한국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박순철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기억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장례식 한 달 후, 이준호는 쪽방촌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박순철이 살던 방은 이제 작은 도서관으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와 지역 봉사단체가 협력하여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변화를 이끈 것은 정태영이었습니다. 그는 박순철의 이야기에 감동받아 국경 없는 의사회 한국 지부와 함께 그의 정신을 기리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쪽방촌 주민들도 이 아이디어에 환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도서관 한쪽 벽에는 작은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박순철의 젊은 시절 사진과 함께 짧은 소개글이 있었습니다. 너무 화려하지 않게 하지만 그의 삶의 가치를 잊지 않도록 하는 소박한 기념이었습니다. 이제 훨씬 좋아졌죠? 지영이 이준호에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도서관 설치 작업을 돕고 있었습니다. 네, 정말 그렇네요. 박순철 씨가 보셨다면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사실 더 큰 변화도 있어요. 국경 없는 의사회에서 이 지역 쪽방촌 주민들을 위한 무료 진료소를 열기로 했대요. 박순철 의료센터라는 이름으로요. 이준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은 박순철이 원했던 화려한 기념비는 아니겠지만 그의 정신을 이어가는 가장 적합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박순철과 아마라의 결혼 사진이었습니다. 그는 그 사진을 도서관 벽에 걸린 액자 옆에 조심스럽게 붙였습니다. 이제 당신도 여기 함께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이준호는 중얼거렸습니다. 두 사람이 다시 함께하게 된 것 같아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길에 이준호는 국경 없는 의사회에서 보내온 한 장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박순철의 이야기를 담은 짧은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다는 제안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르완다에서 지금도 박순철 덕분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메일에는 한 르완다 의사의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박순철이 구한 어린이 중 한 명이었고 그의 영향을 받아 의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의 진료소 벽에는 오래된 박순철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삶이 이렇게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구나. 이준호는 생각했습니다. 비록 박순철은 쪽방촌에서 홀로 떠났지만 그의 유산은 세계 곳곳에서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화려한 기념비나 명예보다 더 값진 것이었습니다. 몇 달 후 국경 없는 의사회는 박순철의 이름을 딴 장학금을 제정했습니다. 그것은 의료 지원이 필요한 지역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젊은 의사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첫 해에만 전 세계에서 수백 명의 지원자가 몰려들었습니다. 이준호는 가끔 쪽방촌의 작은 도서관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아이들이 책을 읽고 꿈을 키우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떤 날은 고아원에서 박순철의 청진기를 물려받은 소년이 의과대학 입시에 합격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3년이 지난 어느 봄날, 이준호는 특별한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르완다에서 온 편지였고 발신인은 무쿠루 클리닉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호기심에 편지를 열었습니다. 이준호 경위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르완다 키갈리에 있는 무쿠루 클리닉의 원장 조셉 무쿠루입니다. 박순철 박사님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를 통해 당신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1994년 내전 당시 박 박사님과 아마라 간호사님에게 구조된 환자 중 한 명입니다. 당시 저는 8살이었고
온 가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박 박사님은 저의 부상을 치료해 주셨고 제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분의 헌신과 사랑에 감동받아 저는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고 지금은 제 고향에서 작은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클리닉은 박 박사님의 정신을 이어받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료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생겨 박 박사님이 마지막으로 살았던 곳을 방문하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당신을 만나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조셉 무쿠루 드림. 이준호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즉시 답장을 보내 조셉의 방문을 환영한다고 전했습니다. 한 달 후, 이준호는 인천공항에서 조셉 무쿠르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친절한 미소를 지닌 남성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지혜와 따뜻함이 담겨 있었고 말투에는 차분함이 묻어났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준호 씨. 이렇게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셉은 유창한 영어로 말했고 이준호도 영어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제가 오히려 감사합니다. 박순철 선생님과 관련된 이야기를 더 많이 들을 수 있어 기쁩니다. 두 사람은 함께 쪽방촌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그곳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박순철의 방이 있던 건물은 박순철 커뮤니티 센터로 개조되어 있었고 그 안에는 작은 도서관, 무료 진료소,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공부방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조셉은 센터를 둘러보며 깊은 감동을 표현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박 박사님의 정신이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다니. 이준호는 센터의 변화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박순철의 사망 이후 국경 없는 의사회와 지역 단체들이 협력하여 이 공간을 만들었고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도서관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이렇게 종합센터로 발전했어요. 매주 의사들이 와서 무료 진료도 하고 아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셉은 박순철의 사진이 걸린 벽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존경과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 박사님이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조셉, 내가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주렴. 그것이 진정한 치유의 시작이란다. 그 말씀이 제 인생의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조셉은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어린 시절에 그가 박순철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박순철은 지친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보물입니다. 모든 것을 잃고 절망에 빠져 있던 저에게 박 박사님은 단순한 의사가 아니라 희망 그 자체였습니다. 이준호와 조셉은 센터에서 나와 한강변으로 걸었습니다. 그곳은 박순철의 유골이 뿌려진 곳이었습니다. 조셉은 강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르완다에서는 물이 영혼을 정화하는 상징이라고 합니다. 박 박사님의 영혼이 이 강물을 따라 자유롭게 흐르고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조셉은 르완다에서 가져온 작은 꽃다발을 강물에 띄웠습니다. 강물은 꽃다발을 천천히 실어 나르며 흘러갔습니다. 박 박사님의 마지막 날들에 대해 더 알려주시겠어요? 그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준호는 자신이 알게 된 박순철의 마지막 이야기를 조셉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일기장에 쓰여 있던 내용, 이웃들의 증언, 그리고 그가 마지막까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살았던 이유까지. 조셉은 깊은 공감과 이해의 눈빛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이해가 됩니다. 박 박사님은 르완다에서 너무 많은 것을 잃으셨어요. 아마라 간호사님은 그분에게 단순한 아내가 아니라
삶의 이유였습니다. 그녀를 잃은 후 그분은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다고 느끼셨을 거예요. 조셉은 잠시 침묵했다가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놀라운 것은 그런 상실 속에서도 박 박사님이 여전히 남을 생각하고 도왔다는 점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영웅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박순철의 위대함은 화려한 업적이 아니라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했던 그 마음에 있었습니다. 다음 날 조셉은 박순철이 살던 쪽방촌의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조셉에게 자신들이 기억하는 박순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조셉은 그들에게 르완다에서의 박순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로 다른 대륙에서, 서로 다른 환경에서, 그러나 같은 인물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만남은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조셉의 방문은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지역 언론을 통해 알려졌고 많은 사람들이 박순철의 삶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대생들과 젊은 의사들은 그의 이야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는 그를 초청하여 특별 강연회를 개최했습니다. 강당은 학생들과 교수들로 가득 찼고 조셉은 박순철과의 추억과 국제의료봉사의 중요성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박순철 박사님은 의학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봉사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환자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의사의 모습입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박순철 선생님처럼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셉은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박 박사님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어려운 사람을 먼저 생각하라.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을 하라. 그게 전부입니다. 거창한 계획이나 위대한 업적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에서 누구를 먼저 생각하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강연회가 끝난 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은 박순철 국제의료봉사상을 제정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이 상은 국제의료봉사의 뜻이 있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매년 수여되기로 했습니다. 조셉이 한국을 떠나는 날, 이준호는 공항까지 그를 배웅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친구가 되어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연락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박 박사님 덕분에 우리가 만나게 되었네요. 그분은 여전히 사람들을 연결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조셉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준호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박순철 선생님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어요. 아니요, 제가 더 감사합니다. 박 박사님의 마지막 날들을 알게 되어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이제 르완다로 돌아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분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굳게 악수했고 조셉은 출국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르완다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죽으면 한 권의 도서관이 불타는 것과 같다. 하지만 박 박사님은 다릅니다. 그분의 도서관은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있을 것입니다. 이준호는 공항을 나오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가 처음 쪽방촌에서 만났던 무연고 사망자는 이제 세계 각지에서 기억되고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불과 3년 만의 변화였지만 그것은 한 사람의 삶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는 차를 타고 도시를 가로지르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높은 빌딩들과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는
문득 쪽방촌의 좁은 골목과 그곳에서 살아가는 이들을 생각했습니다. 박순철과 같은 특별한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이 그곳에 더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변에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 모두가 자신만의 놀라운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몇 달 후, 이준호는 국경 없는 의사회에서 보낸 소식지를 받았습니다. 그 안에는 르완다에서 박순철 메모리얼 클리닉이 개원했다는 소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셉이 중심이 되어 세운 이 클리닉은 르완다 내전의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는 생존자들을 위한 곳이었습니다. 또한 소식지에는 첫 번째 박순철 장학생들의 소식도 실려 있었습니다. 전 세계 10개국에서 선발된 이 젊은 의사들은 이제 박순철의 발자취를 따라 의료 지원이 필요한 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준호는 가끔 쪽방촌의 박순철 커뮤니티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아이들이 책을 읽고 노인들이 건강검진을 받고 주민들이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센터의 벽에 걸린 박순철과 아마라의 사진은 모든 방문객들에게 진정한 봉사와 사랑의 의미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고아원에서 박순철의 청진기를 물려받은 소년 민우는 이제 의대에 입학했고 방학 때마다 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준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나중에 국경 없는 의사회에서 활동하고 싶어요. 박순철 선생님처럼요. 이렇게 한 사람의 삶은 끝나도 그가 심어놓은 씨앗은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쪽방촌에서 홀로 숨을 거둔 노인의 이야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살아 있었습니다. 영웅적인 삶을 살았지만 자신을 영웅이라 생각하지 않았던, 남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만 인정받기를 원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준호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영웅은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소명을 다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런 사람의 영향력은 비록 자신은 떠났을지라도 세상 곳곳에서 계속해서 빛을 발한다는 것을. 박순철의 작고 초라한 쪽방은 이제 없었지만 그가 심어놓은 사랑과 희생의 씨앗은 세계 곳곳에서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한 사람이 남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이었습니다. 쪽방촌에서 홀로 숨진 할아버지. 그가 남긴 작은 씨앗들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